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모여서 주요 정치인의 속내를 파헤치고 그리고 미래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죠. 인물비상구 6회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용옥 기자, 김진우 기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야, 지난주에 김건희 여사 방송분이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주변에서도 많은 얘기 들으셨죠? 아, 많이들 보셨더라고요. 예. 네. 저도 이렇게 주말에 많이들 보시고 동시 접수자 수도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요. 네. 많이 놀랐습니다. 굉장히 공부가 되는데 예.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조회수가 한 3배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역시 이 유튜브 세계에서도 V제로가 누군지를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댓글들 좀 보니까 뭐 이 네. 여사라는 말을 붙이는 게 좀 불편하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음. 이 국민이 속 타는데 언제까지 자꾸 김치찌개 얘기하냐. 그걸 보면서 이 지금 윤석열 부부에 대한 분노가 지금 어디까지인지를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호칭의 문제가 참 어려운 건데 저는 그래가지고 그냥 김건희 전 대표로 할까요? 그냥 보니까 전 대표는 맞지 않습니까? 자기 회사가 있었으니까. 저는 좀 억울한 게 저는 김건희 꼬박꼬박 했는데 다른 분들이 자꾸 그래서 속으로 뭐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웃고 떠들 수만은 없는 것이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헌재 탄핵 심판 선고가 너무나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사이에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으로 헌재 결정에 의거해서 다시 복귀하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한덕수 국무총리로 잡아봤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한덕수 권한 대행의 이력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면 이력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국무총리도 무려 2번이나 했고요. 대통령 권한 대행도 벌써 2번째 차 이렇게 하게 되고 있는 건데 이번 어쨌든 간에 권한 대행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헌재의 결정에 따른 것이고 이번 헌재의 결정 이용수 선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법리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속 터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대행이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거 뭐 공과를 이제 와서 뭐 얘기하는 거 의미가 없고 그냥 내란 때 했던 것만 제 기억이 나는데 일단 본인이 그 국무회의가 틀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 자체가 국민한테 사과할 일인데 그 다음에도 대행을 맡아가지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이거는 그 본인이 그 버티면 윤석열 탄핵 절차가 다 틀어지는 건데 이런 결정을 한 것 자체가 대단히 그 비상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내란 수괴 처벌하고 사회 수습하는 게 이제 본인의 임무인데 그걸 왜 방해하는가. 그래서 좀 심한 말로 하면 그 국민보다 보수 지지층 아니면 이제 자기가 속해 있던 그룹들 눈치를 보는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역시 여기도 보신주의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좀 나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헌재 결정을 숫자상으로 보더라도 그 파면해야 한다는 한덕수를 의견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네. 그렇죠. 이 8명 중에 5명이 이제 기각, 이제 1명이 인용, 2명이 그렇습니다. 박한데요. 네. 이게 기각 의견 낸 5명 중에 이제 4명이 한 총리가 이제 그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한 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하면서도 이게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요. 했잖아요. 네. 뭐 이용욱 기자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이제 법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법원이든 검찰에서 판단을 내려놓는 게 보면 뭐 윤석열 구속 취소, 즉시 항고 포기, 그다음 뭐 김성훈 경호처장 영장 기각, 네. 그다음 뭐 최근에 뭐 헌재에서 계속 이제 탄핵 심판 미루고 있는 거 이게 보면 사법부가 이게 일반 상식하고 좀 동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차이가 나오니까 좀 이게 어떤가 싶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인용했던 그 정계선 재판관 의견이 오히려 저는 이제 눈에 좀 들어왔던 게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뭐 이 권한 대행이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이 빨리 이제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한덕수 대행이 이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 내용이 되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그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본격적으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서두에서 소개시켜드렸다시피 국무총리도 2번이나 했고요. 그리고 이제 권한대행도 2번째 2회 차를 맡게 됐는데 이분이 보니까 나이가 49년생으로 무려 76살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보면 거의 뭐 나는 전설이다 뭐 이런 수준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5개 그러니까 1970년에 이제 행시 합격해가지고 입직했으니까 거의 한 50년 정도를 이제 이 관직을 몸담은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5개 정부에 걸쳐가지고 이 차관급 고위 인사를 했으니까 아마 징계명기에도 나와야 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심지어 이제 문재인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일선에서 물러났죠. 그런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돌아왔으니까 그때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그 당시 제가 이제 정치부장이었는데 뭐 돌았던 얘기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이런 얘기 돌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상황인 건데 정말로 이분을 보면은 진보 정부인 노무현 정부 때도 총리를 했고 보수 정부인 윤석열 정부 때 총리를 하다 보니까 이분의 과연 처세술이 어디까지인가라는 의심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사실은 좀 여기저기 좀 알아도 보고 했는데 뭐 이제 언론에 뭐 딱히 도는 이런 거 말고 이제 이분을 대학교 때부터 알던 뭐 고위직 인사들 이런 분들 어떻게 좀 연이 닿아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일단 착실하다. 근데 비사교적이고 리더십이 좀 없다. 그리고 이제 남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없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네, 그게 네. 약간 얌체란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저희가 저기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이분은 공무원 공직을 하셨지만 여하튼 어디까지 올라가지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고요. 이제 한덕수 총리하면 가장 대행하면 기억나는 게 이제 그 고향 논란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한덕수 한대행이 그 보수 정부 시절에 이제 공무원으로 입직을 해서 고향을 서울이라고 했다가 그 이제 DJ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전북 전주다 이렇게 했다는 건데 다른 들은 얘기는 이제 한 대행이 대학 시절에 미팅을 나갔는데 네. 그 파트너인 여자분한테 자기 고향을 충남 당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남 당진으로요? 이게 말씀해 네. 주신 분이 이걸 지금도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허소문이 아닌 게 뭐 그래서 또 뭐라는 게 하면 이제 이건 뉴스에 나온 겁니다. 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이분 중학교 고등학교 3년 선배라는데 네. 이분도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의도적으로 고향을 숨겼다. 그래서 이걸 들어보면서 아 이게 이분의 처세술의 일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한 이런 얘기가 좀 들었고요. 또 이제 네. 좀 이건 되게 대단히 사적인 건데 이것도 좀 어떤 거냐면 일부러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제 한 대행의 대학 동창인데 같이 고시를 붙었대요. 근데 오히려 이제 이 친구분이 고시 시험 같이 보자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이제 문제까지 줬는데 그게 많이 들어맞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두 분 다 입직을 하셨는데 이제 한 대행은 계속 잘 나가시고 이분은 좀 덜 나가신 거죠. 그래가지고 좀 이제 다른 이분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얘 좀 도와줘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되게 매정하게 끊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걔는 참 애가 좀 정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직자로서 장점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되게 보기보다 냉정하고 냉혹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권을 넘나들면서 역사상 총리를 한 분들을 따져보면은 일단은 김종필 전 총리가 생각이 나고 고건 전 총리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한덕수인데 이 세 분을 역사적으로 비교하는 분들도 많아요. 누가 더 이렇게 처세를 잘했는가 이걸 두고요. 네. 글쎄요, 뭐 김종필 총리는 뭐 정치 구단이니까 정치를 잘하시는 것 같고, 그거는 뭐 행정 달인. 한덕수 총리는 글쎄 뭐 딱히 색깔이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아마 고건 총리는 그 이용욱 기자가 출입을 좀 했으니까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그 뭐 고건 총리 제가 뭐라고 이제 말씀드리긴 참 그런데 저도 이제 그분이 그 제가 열린우리당 출입할 때 그 민주당 그 당시 범 여권의 대선 주자로 이제 잠시 1등을 하시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따라다니고 했었었는데 대단히 그 언행을 주의하시고 말을 아낍니다. 그래서 나가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도 역시 호남 출신인데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그때 이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 출신이 아마 호남은 아닌 것으로 하는데 부모님이 아버님이 그랬나 해서 이걸 별로 밝히는 걸 좋아하시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 한덕수 대행하고 좀 다른 게 그래도 안 밝힌 건 아니고 당시에 이제 공무원들이 워낙 그 뭐라 그러지? 이 지역 차별을 받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한대행 준비를 하면서 좀 비슷한 데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한대행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뭐 흔히 말하는 행정의 달인 고건 총리하면 한대행은 약간 처세의 달인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이게 뭐 이제 관가에서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 기본적으로는 원체 이렇게 꼼꼼하고 세세하다는 평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틀린 게 있으면 숫자 하나까지 잡아내고 그리고 뭐 일이 치민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윗사람이 봤을 때는 뭐 싫어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아랫사람이 봤을 때는 어떠냐. 보니까 한 총리가 총리실에 왔을 때 총리실에서 그런 소리가 들렸답니다. 우리가 이낙연하고 김동연도 견뎠다. 뭐 이런 이제 해석은 각자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이제
박지원 의원하고 이제 뭐 이제 DJ 정부 때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 그다음에 이제 경제수석으로 같이 일을 해서 친하기도 네. 하고 그래서 이제 지난해 그 대정부 질문에서 약간 맞아요. 티키타카를 해서 그게 네. 화제가 됐죠. 그래서 그때 보면 그 박지원 의원이 뭐 김건희가 사실상 뭐 서열 1위 아니냐 뭐 이러면서 하니까 뭐 한대행이 뭐 갑자기 뭐 완전한 선동이고 뭐 거짓입니다라고 막 그렇게 세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당시 뭐 순하던 한덕수가 이제 뭐 순덕수가 악덕수로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틈틈이 깨알로 그런데 제가 박지원 의원님 존경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박지원 같은 분이 이 정부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약간 좋아하셨는지 그러면 나를 대통령한테 추천하십시오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걸 보면 이제 약간 아부의 장사가 없다고 그야말로 이제 약간 그런 쪽에서는 처세의 달인이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이 윤석열 정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준비 없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이 결국에는 이제 관료 출신이나 올드보이들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한 총리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잖아요. 사의를 표명을 했죠. 그래서 후임을 찾는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찾지 못해가지고 눌러앉았잖아요. 대행까지 하죠 지금. 제가 그걸 네. 보면 이런 정부는 사실 처음 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이제 정원 총리가 이제 뭐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 뒤에 이제 뭐 이 안대희 문창국 후보자가 연쇄 낙마하면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와도 또 다르죠. 그래서 한 총리가 뭐 어떻게 보면 이 진짜 고비고비가 참 많았어요. 지금 보면 이 이태원 참사라든가 잼버리 파행, 그다음에 뭐 그 엑스포 유치 실패. 근데 이거 다 뛰어넘고 지금 살았잖아요. 거의 불사조입니다. 근데 이 보면 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 사태까지 이 가는 이 실정에 있어서 한 총리는 그걸 뭐 했냐라는 질문이 있는 거죠. 그리고 덧붙이면 이게 윤석열 정부 자체가 처음에 한 총리를 지명한 것 자체는 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때도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이 40년 공직생활 마치고 김앤장으로 가요. 맞아요. 그건 네. 어떻게 보면 나 이제 공직 안 하고 이제 이 고액 연봉 받으면서 노후에 뭐 살겠다는 뜻을 표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총리를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한 총리가 그 직무 복귀하면서 했던 얘기가 공직생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안 믿겨집니다. 이게 보면. 아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우여곡절들을 보면서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한덕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할 것 같고 지켜본 사람들 대체로 어떤 평가하고 있습니까? 뭐 제가 옆에서 지켜본 건 아니고 이것도 역시 뭐 좀 알아봤는데 뭐 이런 거죠. 고위관료 만나보면 일단 말들 잘해요. 말들 잘하고 기자들한테 친화적이고 말 선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당연히 하고 아까 말했지만 일머리도 있으니까 일 잘하니까 어쨌든 실무적으로 잘했으니까 그 자리까지 갔겠죠. 그리고 근데 이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이분이 그러니까 정권을 버티면서도 잘 견딘 게 이제 본인한테 불리하거나 좀 모양 빠지는 상황도 잘 견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잼버리 때 이 빗자루 들고 화장실에 맞아요. 사진 네. 찍혔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게 한덕수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얼굴에는 희로애락이 보이지 않는다.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온 것 같고요. 김준호 기자도 얘기했지만 뭐 이 한덕수 대행의 이제 재산 얘기 뭐 이런 거 하려고 드렸는데 김앤장 갔다가 다시 여기 돌아오는 것 자체가 저는 말도 안 되지만 이분 돈도 많잖아요. 돈도 많고 처가도 부자인데 굳이 김앤장 가서 그걸 더 받아야 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분한테 전혀 알면 알수록 점점 호감도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약간 호감도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언론한테는 상당히 언론 친화적이죠. 맞아요. 네. 옛날 그 뭐 총리 후보자 시절에도 뭐 전화하면 일일이 받아주고 콜백도 해주고. 제가 에피소드 그 당시 하나를 더하면 이 총리 지명됐을 때 모 방송사 기자가 그 집 앞까지 찾아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집에서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좀 쭈뼛쭈뼛하면서 가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질문했더니 대답도 잘해주고 그래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 기자가 지금 그런데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어디가 자네랑 밥 먹으러 가지 해서 같이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언론 프렌들리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제가 한덕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눈에 띄었던 점이 윤석열 부부와 굉장히 흡사한 점이 많은 겁니다. 한덕수 부부가. 예를 들면은 슬하에 자녀가 없는 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남편 같은 경우에는 공직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고 반면에 부인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계에 몸담고 있는 상사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또 최모 씨죠. 이분하고 이제 김건희하고 공통점이 많은데 일단 둘 다 뭐 미술을 전공했고 어쨌든 김건희는 전시기획자고 이분은 이제 어쨌든 화가라고 이제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 다 점을 상당히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게 제 확인이 최종된 건 아닌데 이 그 한덕수 대행의 부인께서 이제 오남매 중 장녀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이화여고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성격이 드세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꼼짝을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거는 그 한대행 그 인사청문회 때 나온 얘기인데 주미대사를 한대행이 했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이때 직원들을 하도 조져가지고 그 사모께서 와이프들이 많이 힘들어했다. 아 이건 보도가 나온 진짜요? 겁니다. 네. 보도가 나온 거예요. 이 갑질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들은 건 이제 지금 주 유엔 대사는 황중국 대사가 당시 이제 대사관 정무공사였는데 이분 사모도 이 저 한대행 사모 때문에 대단히 힘들어했다. 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하고 활발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가에 돌았던 소문이 이제 이 장인 한총리 장인 되시는 분이 이제 뭐 당시 이제 도국순 12안 건설사 뭐 사장을 했 정도로 집안이 부유했고 그래서 이제 이 장인이 한덕수 총리를 눈여겨보고 사기로 피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사모 되시는 그 최 씨가 이 미혼일 때 나는 대통령 아니면 총리랑 결혼하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보에 올린 게 한덕수 총리. 그다음에 이제 당시 이제 그 최 씨 동생 입주가야 하던 정운찬 총리. 야, 기라성 같은 분들을 네, 물망에 그래서 올렸군요. 결국 네. 이제 정운찬 대신 이제 한덕수 총리를 택했지만 정운찬 총리를 택했어도 국무총리 사모는 됐을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드문드문 언론 인터뷰를 하는 게 나오는데 그때 보면 그 자기가 이제 스킨스쿠버도 배우고 상당히 활달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이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약간 허당끼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처음 공개하는 건데 한 총리가 이제 총리 후보 지명받았을 때 저희 이제 뭐 언론사에 각 이제 검증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네. 검증팀 기자가 이제 이 최 씨를 직접 만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어디 저도 누군지도 압니다. 예, 네. 그 말하면 좀 네. 곤란하다고 그러니까, 좀 네. 이름을 좀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이런 말 해도 되나 싶은 말들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어떤 얘기를 하냐면 뭐 자기가 이제 뭐 자기 남편이랑 저녁만 먹고 남편은 서재 들어가서 그냥 혼자 있는다. 뭐 그리고 뭐 TV 드라마를 같이 본 적도 꽤 오래됐다. 그리고 뭐 자기가 뭐 한 총리랑 같이 이제 미국 유학 갔는데 포기하려고 해서 자기가 그러면 강에 빠져 죽자고 해서 막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땄다. 그런데 이제 이 기자를 구슬리려고 했는지 어떻게 했냐면 수양딸을 다시 삼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식 쓰라이 자식이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기자가 상당히 당황했던 질문하러 갔다가 도대체 이거 어디까지 들어야 되냐라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제 기억에 맞다면 그 기자가 아마도 좋은 일로 간 건 아니었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을 파헤치는 과정이 갔기 때문에 자기 개인사를 설명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설득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저기 지금 한대행 사진이 보이는데 상당히 불쌍해 보입니다. 근데 제가 들은 거는 뭐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김건희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김건희나 이제 이 산모나 이 최 씨나 굉장히 기가 세잖아요. 세대요. 그래서 저 한대행이 아까 뭐 노욕이냐, 막 늦은 나이에 공직을 또 수락하냐,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와이프 피해서 나왔다. 이런 얘기가 돈답니다, 실제로. 예, 집에 예. 있는 것보다 공직생활이 낫다 뭐 이런 낫다. 말 쉽게 예. 얘기해서. 이거는 뭐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그렇죠. 뭐 네. 김진우 기자 얘기 들어보면 뭐 전혀 안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왜 밥 먹고 서재에 혼자 들어가는지부터 해서 아무튼 피해서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박지원 의원이 김대중 정부에서도 같이 근무를 한 연이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내외를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점집을 자주 간다. 무속에도 해박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한 총리 이 이른바 배우자 점술 논란은 그 총리 후보자 시절부터 이제 문제 제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당시 민주당 쪽에서는 뭐 이 한 후보자 부인하고 이름을 대면 알만한 사람하고 강남 유명 점집을 함께 다닌다. 그래서 뭐 그 사람을 증인 채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 총리 측에서 이제 입장을 내놔요. 그때 입장이 뭐냐면 이 배우자의 명리학에 대한 관심이 후보자의 공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요. 그런데 그건 따지고 보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관심이 많다는 거죠. 관상이나 네. 사주에 관심이 많다는 걸 인정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조선일보의 그 칼럼 쓰시는 조영원 이 풍수 전문가시죠. 이 칼럼 보면 그 최 씨를 만나가지고 들은 게 남편이 승진됐을 때마다 꿈을 꿨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그 칼럼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011년인가 어떤 이 언론 인터뷰를 봐도 이 자기가 사주하고 관상에 왜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 남편이 공무원 생활 초기에 너무 승진이 안 돼가지고
국장 한번 돼보는 게 소원이었는데라고 해서 이제 아마 그때 이제 이런 사주나 관상을 배운 계기가 됐고 지금도 이제 그런 사주와 관상을 기초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제 그때 그 기사에 되게 재밌었던 대목이 근데 부작용이 있다. 뭐냐고 했더니 이 사람 얼굴을 자기가 이제 그림을 못 그린다. 왜냐면 얼굴을 보면 이제 관상이 보이고 떠오르니까. 사주가 떠올라서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그 기자 만났다는 그 기자 그 에피소드에도 이 사주 관상에 관심이 가졌다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는데 네. 그 최 씨가 이제 그 기자 만나서 했던 다소 황당한 언행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아, 세 가지요? 네, 그게 이제 사주 관상 관련되는 건데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사주 관상에 대해서 일단은 그 기자에 대해서 호감이 있으니까 어쨌든 수양딸로 삼겠다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은데 글쎄요. 첫 번째 네. 제가 알려드리면 기자가 무슨 말을 할까? 가만히 있어. 지금 관상 보고 있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말을 섞어도 되는지 일단 아니 그런 판단도 했겠죠. 그렇죠. 네. 당신 관상을 내가 보고 관상이 있다. 흐트러지니까 네. 일단 가만히 있어라. 그 두 번째는 뭘까요? 그거는 제가 가만히 있어라. 이몽 선배한테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보면 손을 한번 내밀어보세요. 이러니까 지금 재산이 빠져나가잖아. 그러니까 아마 약간 보통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벌리면 이게 뭐 재물이 그러니까 빠져나간다. 뭐 이렇게 이런 선을 게 보는 있으니까. 사람이 있는데 뭔가 명쾌하게 이렇게 돈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몰아가는 것 마지막 세 같은데. 번째는 이거는 뭐 그냥 알려드리면 전화번호를 불러주더랍니다. 그리고 받아 적어. 이거 자신의 전화번호를 아니죠. 그 유명한 데니까 가서 사줘 봐라고. 거기가 사주 보라고. 그래서 저도 그 하니까 이 들은 게 네. 김진우 기자 같이 길지는 않은데 일단 이거 같은 거 얘기예요. 음. 기재부에 있을 때 이제 부하 직원들 뭐 한대 집에 가서 네. 밥 먹이고 뭐 그랬다는 일화들이 있잖아요. 갔는데 이제 가면은 꼭 그런 말을 한대요. 너 방배동 누구지 꼭 가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이 처가 있잖아요. 이 처가 건설회사. 근데 여기가 이제 지금도 그 집이 있잖아요. 거기 신문로 저택에 산다고 하는데 네. 이 집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래요. 그래서 이 집안에 기도실이 따로 있답니다. 그 정도인데. 근데 지금 딸은 무속을 좋아해. 그렇게 됐고 실제로 이 최 씨가 어머니 아버지는 독실한데 나는 아니야. 막 이런 말을 하고 다닌대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 정부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풍경들은 기독교와 무속이 혼재하는 그냥 콜라보 형태를 띠고 있다는 굉장히 특이한 부분들인데 왜 유독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는 걸까요? 근데 사실 뭐 정치권이나 재계 인사들이 이 뭐 무속이나 점 이런 데 의존하는 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사실 이제 특히 이제 사업이나 승진 뭐 이런 당선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기댈 곳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좀 다른 얘기죠. 과거 대선 후보들 중에 왜 이렇게 명당이라는 그 국립공원 안에 모 명당의 조상 묘자를 쓰기 위해서 밤에 야간 작전해가지고 조상묘 썼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배우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이야 뭐 어떻게 보면 이 정신과 치료, 심리 카운슬링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해도 뭐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죠. 그렇죠, 네. 근데 당시만 해도 그렇게 하면 사실 약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니까 해우소 같은 거구나. 네. 그러니까 무속이나 점을 보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모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게 일상적인 일이고 일종의 심리 상담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광화문 쪽에 돈 몇백만 원 이렇게 걸어놓고 정기적으로 가가지고 점이나 이 사주 보는 데가 있었다고 그래요. 정례적인 상담처럼 네. 예를 들면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 정부 들어서는 이게 이제 좀 도가 심해지는 거죠. 아주 노골적이 되고 뭐 알겠지만 이제 뭐 왕자 논란부터 시작해서 뭐 윤석열 주변에 뭐 천공, 무정, 뭐 건진 등 주변에 자타칭 도사라는 사람들이 뭐 몇 명씩 있고 그다음에 김건희도 보면 이제 웬만한 사람보다 자기가 점을 잘 보고 그리고 뭐 장림무사 안전뱅이 주수사 이야기하는 이 명태균 씨랑 영적으로 통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금 의혹 내지는 사실로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죠. 네. 저는 순간 불현듯 궁금해진 게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부인과 김건희라는 사람이 만났을 때 처음 만나 서로 무슨 얘기를 건넸을까? 손부터 내밀어 보라고 했을까? 멈춰보라고 했을까? 아니 이런 생각 들거든요. 보니까 네. 즉흥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서로 이제 보고 대화를 처음에 좀 말을 좀 안 하다가 먼저 너 어렸을 때 뭐 했지 하면 이제 뭐가 날라오고 그러면서 뭐 대화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야 알고 보니까 뭐 한덕수 총리 아니 한덕수 한대행 사모는 뭐 아까 부인 최 씨 말씀한 것처럼 뭐 우리 남편 승진한다는 건 내가 여기까지 끌어올렸어. 그러니까
뭐 김건희는 그랬겠죠. 아이고 그러면서 우리 저기 바보 같은 우리 오빠 우리 남편 징계도 당했어요. 예를 들면 바보 같은 우리 그러니까, 오빠 네. 제가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하면서 손잡고 뭐 그래서 실제로 저분이 저기 총리 다시 된 거는 그 역할이 있다는 게 거의 뭐 소문이 아니고 거의 약간 그러니까요. 영향을 미쳤다는 거에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공무원 생활을 해가지고 이렇게 재산을 축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한덕수 총리의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은 뭐 2022년 기준입니다만은 80억이 넘어요. 네, 네. 2022년에 85억 올해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발표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보면 재산이 87억 한 2억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주목해야 될 게 이제 2012년 주미대사직에서 공직에서 물러나면서 이제 신고한 재산이 한 4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10년 사이에 두 배 정도 불어난 야. 거죠. 그게 아마 이제 이 집값 오르고 이 특히 이제 고액연봉 받은 것 아니냐. 뭐 그래도 이제 주미대사 끝난 뒤에 이 한국무역협회장 했고 그리고 이제 총리 지명 받을 때까지 김앤장 고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김앤장 고문료가 한 18억 원 이상 받았다라는 그리고 이제 뭐 SOE 사회이사 하면서 8천만 원 정도 받았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거의 이제 그 돈으로 이제 재산을 불린 거죠. 제가 이제 사실은 김앤장에 근무했던 분들한테 좀 들은 바에 따르면은 여하간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고문으로 근무할 때 고문료가 많냐 적냐 우리 사회적 통념의 기준에 비춰보면 많다고 느끼죠. 근데 김앤장 같은 경우에 누구한테 얼마 주는지를 공표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돈을 주는 업무에 관여했던 분한테 건너들은 얘기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렇게 많이 받는 편은 아니었답니다. 근데 저는 네.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뭐 한대행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이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고위공직자들 다시 이제 나 놀지 이렇게 될지 모르고 뭐 했어 하면서 다들 대형 그 로펌에서 돈 받고 해서 굳이 대형 로펌 로비스트 활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일반인이 평생 꿈꿀 수 없는 이런 연봉을 그러니까요. 받아야 되나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걸 보면서 또 생각난 게 박근혜 정부 때 그 안대희 검사라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이 저기 나중에 그 원래 수임료 문제로 청렴한 검사로 알려졌다가 나중에 이제 물러났잖아요. 돈 받은 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고위 보수 의원하고 좀 친분이 깊은데 그분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안대희 전 대검 중수부장 대검 이렇게 많이 안대희 부르죠. 전 네. 대검 중수부장하고 네. 이제 사적으로 모임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 이제 공직 나왔으니까 같이 이거 그냥 즉흥적으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같이 이제 밥을 먹으면 야 내가 낼게 안대희 네가 무슨 돈이 있어 이랬는데 갑자기 저 돈 많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알고 보니 이런 일이 터졌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분 하는 얘기가 그분 하는 얘기는 여기 돈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였어요. 외국에 나가면은 뭐 외국에서도 전직 대통령 뭐 강연료 받고 많이 받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사회 활동하고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일단 저 김앤장에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로펌의 로비스트 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총리까지 하시고 주미대사 하시고 뭐가 아쉬워서 거기다 처가도 부자야. 네, 재산도 원래 많아. 네. 근데 굳이 저 돈을 받으면서 저기서 저렇게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고요. 많은 특히 경제 재경 이쪽 아니면 법조 이쪽 고위 관료들이 너무 그러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게 외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런 분이 과연 얼마나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고 호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씁쓸함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외모적 이미지가 가지는 편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실수는 안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기사를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실언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면 뭐 특히 이제 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이제 논란되는 발언들을 한번 했죠. 그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당시 이제 기자 질문이 이제 한국 정부의 책임 시작과 끝이 어디냐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다음 과정에 이제 통역기기 오류가 나니까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어디냐라고 말을 했죠. 그게 사실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총리가 평소에 이제 영국, 미국 이런 데 관심 많고 영미통이라고 그러니까 약간 아메리카 조크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농담을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그렇죠, 있는데 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머리는 좋지만 약간 공감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그때 왜 그 유족들 방문하러 갔다가 유족들이 이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없으면 뭐 안 받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분향소에서 한 30초 만에 그럼 알겠습니다 하면서 나오다가
그 무단횡단하다 걸려가지고 그좀 논란이 그것도, 네, 됐죠. 논란이 됐죠. 그래서 네. 범칙금을 내기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실수 진짜 말 그대로 실수인데 그 당시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야당 쪽에서 이제 계속 공격을 하고 이러는 와중에서 이제 뭐 독도는 우리 땅입니까라고 질문에 절대 아닙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한번 논란이 됐죠. 저도 하나만 얘기를 하면 뭐 이런 실언도 많고 그냥 저는 그냥 지금도 이 인터뷰는 박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난해 9월 30일에 조선일보 인터뷰 실린 거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은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대인이다. 제일 개혁적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야, 당시 이제 진짜, 네. 야당에서 계엄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선택적 진실이라는 말이 나왔겠나. 계엄령 같은 괴담과 가짜뉴스의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 돌아보면 이런 헛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개혁적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하고 이제 김건희 보호를 위해서 민주주의 붕괴를 시도했는데 이 인터뷰는 박제를 하고 저분이 나올 때마다 썸네일로 윤석열 가장 개혁적인 대통령 아니 진짜 이렇게 그 말 남겨놔야 되지 들으니까 않을까. 어떤 생각 드냐면은 이분이 총리를 왜 또 됐는지는 알겠네요. 보니까 그렇게 권력에 아부하는 아첨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낯뜨겁게 자기보다 손 아래 나이도 어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칭송을 한다라는 거는 쉬운 일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하셨던 뭐 순독수가 악독수 됐다고 했던 그 시기도 왜 이제 야당 쪽에서 이제 이 정부 실정이 계속 공격하니까 이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총리가 나와 있는데 총리가 계속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순하게 말을 하는 스타일인데 이 아무 모르긴 몰라도 이 대통령실 내연 쪽에서 불만을 제기했겠죠. 왜 그렇게 뭐 가만히 있느냐 했더니 갑자기 막 절대 아닙니다라든가 아니면 뭐 강한 척 이렇게 거짓말입니다. 코스프레를. 그러니까 악독수로 네. 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그래서 그 당시 대통령실 쪽에서 되게 평가가 좋았다고 그래요. 야, 역시 또 좀 이렇게 푸시하니까 좀 할 건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 이렇게 그 냉혹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지금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권한 대행이고 어쨌든 간에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될 책무도 그에게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먼저 해결해야 되나요, 지금? 네. 뭐 그 책무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분 시각을 한번 다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복귀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말이냐 방구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누구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윤석열 내란, 그다음에 그리고 자기들이 탄핵 절차 갖고 방해해서 사실 여기까지 온 건데 이거를 좌우 대립으로 하면은 공동 책임으로 몰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수 언론에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그것도 굳이 이재명 앞세워서 이재명과 윤석열 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본인이 할 거는 이런 게 아니라 내란을 못 막고 그거에 국민으로 사과하고 탄핵 절차 방해한 것에 대해서 사실 상의하고 그렇죠. 사과하고 이제라도 그 일정의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남은 공직생활에 먹칠을 하지 않는 길이고요. 그럼 이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든 아니면 각종 특검법 넘어오면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있고요. 근데 이제 본인 경제 전문가니까 굳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김진우 기자가 얘기하겠지만 트럼프발 통상 전쟁 그다음에 각종 이제 막혀 있는 것들 이런 것들로 정리하는 일이 필요하겠죠. 제가 말할 거를 이렇게 예견을 하시니까 점지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방송하면서 지금 보니까. 네. 뭐가 보이시는 모양인데 당장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한 총리가 이른바 미국 통이라고 하니까 약간 기대 거는 사람들도 있는데 모르겠는데 이 총리실에서 이제 왜 한 총리가 복귀하고 난데 미국 백악관에서 메시지 보낸 걸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미국이 한권황 대행과 대한민국 정부와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한국 국민의 민주적 회복력을 확신한다. 이걸 총리실 쪽에서 좋게 이게 한 총리에 대한 신뢰 메시지라고 해석을 하지만 저는 오히려 뒤에 있는 이 민주 회복력 이야기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했을 때부터 미국 쪽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맞습니다.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와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게 지금 핵심이죠. 그리고 아까 그 정혜선 헌재 재판관 말씀하셨던 것도 이게 윤석열 내란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빨리 수습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 책임이 한 총리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용욱 기자도 잠깐 말했지만 이 한 총리 워딩 거꾸로 돌리면 이 기각해서 그런 이야기예요.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는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내려진 법적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그런데 이 마오부자 임명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헌재가 이거 국회의원에 참여했다고 판단을 내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벌써 90일 넘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존중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 싶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마은혁 후보자 불임명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원천적인 책임이 있고 그 문제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된 거였고 결국 헌재 심판을 받아서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네.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저도 최근에 이제 뭐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뭐 하나의 소설이죠. 소설이고 아니 시나리오고 이제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일단 이게 모두가 다 이재명과 걸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무죄가 나면서 이제 이게 그 전에 이제 이런 음모론이 더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도는 건데 일단 윤석열이 풀려나고 일단 헌재 재판관 임명을 일단 안 하면서 절차를 지연시키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풀려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선고가 지연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 이재명과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정하는 게 검찰, 뭐 거대 로펌, 그다음에 뭐 이제 보수 언론 이런 이제 법조 카르텔들이 이제 조정을 하는 건데 골자는 이거예요. 이재명 죽이고 윤석열 날린다. 그래서 뭐 들으셨겠지만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2심에서 유죄가 났을 경우에 대법원 확정 판결 무렵까지 이제 헌재 판결을 질질 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못 나갈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이때 이제 윤석열도 날린다. 뭐 나라가 어떻게든 그때 날린다. 날리면 이런 시나리오 하에서 이제 한덕수도 보수 언론도 이제 보수 성향 재판관들도 암묵적으로 협조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 근데 그 처음에 이 얘기 들었을 때는 이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지금 요즘 나오는 흘러가는 형국을 네, 보니까 형국론이 전혀 엉뚱한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도 날린다는 건데 이 보수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도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디서 칼춤을 출 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날린다는 건데 이런 시나리오가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 무죄로 완전히 어그러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법적 카르텔들이 더 버틸 수가 없게 된 상황인데 이러면 이제 이런 구조적 변화가 한덕수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당장 이제 뭐 오늘 내일 선고하라고 많은 시민들이 압박하는 상황에서 마은혁 임명이 얼마나 큰 영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한덕수 대행이 향후 전국에 어떻게 협조적으로 나서는가에 대해서는 이런 좀 관전 포인트를 보면 또 보는 맛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인지는 좀 알 수 없지만. 네, 그 달라진 전국 속에서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 대행을 어떻게 다룰지도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지금 뭐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제 재탄핵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지도부에서는 일단 개인 의견이라고 끊었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그런 부담을 느끼고 있겠죠. 지금 이게 뭐 저는 프레임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뭐 30번째 탄핵이자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귀한 지 뭐 며칠 만에 이게 탄핵 얘기 꺼내는 게 사실 이제 좀 정치적으로는 좀 현명한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여론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계속 이제 이 헌재가 판단을 미루고 좀 시간을 끌고 이런 이상 조짐이 보인다 싶으면 민주당도 뭐 이렇게 좀 꺼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당장은 하기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하간 요건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본인이 탄핵됐던 사유, 당시 마은혁 불임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국정운영 과정에서 문제점들 같은 것들을 그대로 노정한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더군다나 이 문제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와 직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 국민적 여망이라는 것은 한덕수를 이대로 이렇게 똑같이 한다면 놔둬도 되는가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저 김진우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뭐 국민들 여론 그렇다고 봅니다. 저 보기 싫겠죠.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탄핵이냐 이런 말을 듣는 게 좀 부담스러울 거고 지금 사회혼란이 극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강경 아스팔트 난동 세력한테 좀 빌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되게 조심하는 것 같고요. 저도 김진우 기자가 말을 했듯이 만약에 헌재 재판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지연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죠. 일단 다 날리고 해서 나오는 것처럼 뭐 할 때까지 해서 마은혁 임명해서 밀어붙인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는데 아직 그런 타이밍이 아니라고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 같고요. 만약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상황이 오지 말아야겠죠. 네. 빨리빨리 내란 상황이 종식이 되고 윤석열이 파면이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좀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인물비상구의 하이라이트죠. 한덕수 권한 대행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지 두 분 기자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형이 먼저 하시죠. 제가 지금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이란 영화 중에 예전에 네. 이란 영화가 전 세계에 알려준 것 중에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패러디해서 한덕수의 고향은 어디인가. 네.
아우 센데요. 형님 셌습니다. 아우님 반응 듣고 싶습니다. 저는 영화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영화로 했으니까 저도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한덕수는 사랑의 블랙홀이다. 90년대 영화에 사랑의 블랙홀이 있습니다. 깨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죠. 무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마치 뭐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하는 것처럼 또 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다만 이게 그 끝이 어딜까 궁금합니다. 아 저는 그 끝이 궁금하다고 하니까 생각난 게 지금 사실 김종필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2번 총리를 했다고 했는데 이분도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됐었고 실제 정당도 따로 만들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고건 대행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대선 출마 설이 많았던 것 같은데 한덕수가 과연 이번 대행 일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가 완벽하게 복귀를 했기 때문에 여권의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혹시나 그 끝이 대선 후보까지 도전한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제가 좀 생각하시나요? 생각이 있는데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고건 전 총리를 봤잖아요. 관료들은 일단 권력 의지가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올 때는 완전히 내가 이제 1등을 하거나 나한테 판이 깔아줘야지 되지. 확실할 때만 그러지. 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고건 전 총리가 이제 좀 지지율이 막 깎이고 있었어요. 그만두나 마나 할 때인데 저희하고 인터뷰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캠프의 관계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일 질문을 네가 하는데 혹시 대선에 떨어져도 야당 대표 하겠냐고 꼭 물어봐라. 그렇게 물어보래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자기들끼리 논의해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제 인터뷰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 지지율이 꺾이니까 의원들이 올려다가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수를 쓴 거지. 마침 인터뷰도 있고 하니까 여기다 얘기를 하면 이제 내가 야당 대표라도 한다 그러면 의원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아 쟤를 믿고 우리가 절로 가도 되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그 차장이 물으시고 저는 이제 앞에 앉아 있다가 받아치고 있다가 이분도 좀 질문하기가 그랬나 봐. 안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총대 메고 물어봤으니까 그 혹시 대선 떨어지면 그 야당 대표라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얼굴 표정이 변하면서 내가 지금 나이 먹었다고 이런 말 하는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분위기 그래서 쌓여지니까 그래서 그때 네. 저한테 이 말을 하라고 했던 사람을 싹 봤어.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대선 하차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게 뭐냐면 관료들은 평생 그 자기가 왜 관료를 하겠어요? 일단 뭐 안정적이니까. 권력력이 있는 네.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나라 일을 할 수 있다는. 도박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지지율이 이런데 야당이 한덕수 총리 나와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일은 저는 뭐 이게 되게 섣부른 단정일 수 있는데 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김준 선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비슷합니다. 저도 이제 정운찬 전 총리 때 그건 옆에서 봤고 기본적으로 이제 관료 내지는 학자 출신들이 좀 쉽지 않죠. 그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반기문 뭐 유엔 총장도 마찬가지고 이게 기세 좋을 때는 뭐라도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삐끗하면 엄청 불안해합니다. 스스로가 완전 꺾여버려요. 네, 보니까. 반기문 말씀하시니까 그때 제가 정치부장이었어요. 근데 자꾸 그 부장이 아니었 그때 반장이었나 보다. 그때 근데 이제 반장이었는데 제가 계속 기사를 그렇게 쓴 거예요. 야, 저거 며칠 안 가. 후배들이 저 양반 내가 보니까 너무 학습도 안 돼 있고 얼마 못 가.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정확히 맞췄네요. 네. 얼마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딱 제가 생각한 루트를 그대로 타더라고요. 오늘 뭔가 계속 신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네. 거는 저는 별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직자들은 자기나 자기의 가족의 위해가 되는 부분들, 특히나 검증 부분을 상당히 일반인보다는 많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잃을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대권 도전설이 있지만 실제로 도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의 본격 정치인 사담의 인물 비상구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경향TV 인터넷 커뮤니티에 댓글로 보고 싶은 정치인, 듣고 싶은 정치인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정밀 분석해서 여러분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도 인물 비상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욱 기자, 김진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